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와의 경쟁을 뚫고 WTO 사상 첫 한국인 수장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겨룬 2차 라운드에서 결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고 여기에 유 본부장이 올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상대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직을 역임한 세계은행 전무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반면 유 본부장은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로 주요 무역 협상을 두루 거쳐 WTO 본연에 가까운 실무 경험이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 유 본부장은 WTO의 약화된 위상과 다자 무역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work hard and make utmost efforts to produce a tangible outcome, the multilateral trading agreements at the WTO. 개도국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후보와 마지막 승부를 겨룬다는 점, 또 미중 무역 갈등 속 다음 달 미국 대선이 변수로 꼽힙니다. 여성 후보 2명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며 WTO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WTO 첫 한국인 수장이 됩니다. WT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비공식 회의에서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과 함께 향후 일정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결선은 164개 회원국들의 지지 의사를 다시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항체를 생성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건강이 호전됐다는 건데요. 그러나 확진 후 빠르면 일주일부터 항체 생성이 가능한데 아직 그 시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초 확진 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지 6일, 병원서 퇴원한 지 사흘째.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앞에 해병대원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관저에 경위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한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work. He's in very good health. We're pleased with his progress. 확진 후 나흘 동안 열이 없었고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코로나19 항체를 생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채취한 검체에서 항체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후 빠르면 일주일 뒤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확진된 지 나흘 만에 항체를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시점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더 이른 시점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n he last tested negative, and I've answered this question a number of times. 대통령이 받은 항체 치료 때문에 일부 항체가 검출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후부터 잇따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것부터 우편투표, 상대 공격까지 평소처럼 열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구심이 해소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의료진도 대통령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미국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발 움직임도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있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초정통파 유대교도 수백 명이 브루클린 시내 한가운데 모여 마스크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주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며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Come, hurt us, we'll fight back. This is no more protest. This is a war. 뉴욕 주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3%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필수 사업장과 학교 폐쇄, 그리고 대규모 종교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현지 시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유대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루클린 일대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뉴욕주 북부 일부가 대상입니다. The state is starting with the 14-day measure and a reevaluation after 14 days. And the state has made very clear they're adding additional penalties for individuals that do not adhere to these new requirements. 미국 전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만 4천여 건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주 전보다 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위스콘신주는 식당 실내 영업을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했고 켄터키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A number of us who fear that over the next 6 to 12 weeks, we could see a very substantial increase in COVID-19 cases that would far surpass even the peak that we saw earlier this summer.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올해 안에 이번 코로나19로 국빈자 수가 최대 1억 1,50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내 상황 알아봅니다. 추석에 벌초를 다녀온 대전 일가족 8명이 확진됐습니다. 먼저 70대 남성이 확진됐고 이어 함께 벌초를 다녀온 자녀와 손주 등 일가족 7명도 차례로 확진이 됐는데요. 확진자 가운데는 대덕특구연구원과 등교한 중학생도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기간 함께 벌초하러 다녀온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제 70대 남성 A씨가 먼저 확진된 데 이어 어젯밤 A씨와 함께 벌초를 하고 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모두 확진된 겁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대전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경북 예천에 가서 벌초한 뒤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이틀 새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경북 예천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고 하여간 그날 행동이 거의 다 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확진자 중 4위는 대덕특구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입니다. 해당 연구원 측은 확진자가 근무한 7연구동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연구동 직원 450여 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7동에 근무한 직원들은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중학생 손녀는 지난 5일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 모두 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는 A씨가 대전 366번 확진자인 70대 여성과 접촉한 뒤 확진됐지만 누가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 366번 확진자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가 친척들과 모여 함께 식사한 뒤 지난 5일 확진됐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일가 친척 15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로 가족 간 감염이 현실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0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병익 기자, 이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8일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29명으로 모두 22,436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53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27명, 치명률은 1.75%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9명, 경기가 22명, 인천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확인되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가온 한글날 연휴 동안 방역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글날 신고된 집회와 관련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재확산은 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많은 부담을 준다며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중학생이 수색 나흘째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다대포 해수욕장 앞 100m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변관리센터 직원에 의해 실종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당 중학생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의 두 쟁점이 겹친 국방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시작부터 맞섰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검찰은 뭐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우리가 그런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을 했으면 검찰을 신뢰하니까 검찰이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 야당은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쟁을 그만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정쟁 국감하지 마시고 정책 국감 합시다. 예, 맞습니다. 저 의원님. 고위공직자들은 현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유통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됐다며 사과했습니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가 이 단체를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12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이어갑니다. 통일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선 어제에 이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고 경찰청 국감에선 한글날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 방침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문제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위급의 한국행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칠 영향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례는 태영호 전 주영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경우 직급에서는 1등 서기관으로 태전공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이라는 점에서 민감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망명 사실이 기밀로 유지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보당국이 여전히 함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 7월 입국 전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망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는 등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밝히고 북한 체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태전공사 경우와 달리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만한 은행을 하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전공사는 아직 북한에 있는 조 대사대리의 딸이 위험하다며 관심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국감에서 한국행에 대해 외교부의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속에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45포인트 상승한 2396.39에
코스닥은 2.16포인트 오른 871.8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신규 부양책 타결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명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액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현대약품을 비롯한 포비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최근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극우와 극좌 단체가 서로 충돌해 유혈폭력 사건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지역 투표소에 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d they're seeking to attack our constitutional traditions and replace the founding narrative. 미국의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정부 혼란을 가정해서 조용히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this political chaos could transcend into something worse, into physical action in the event that we come up to a contested election. 지난달 FBI가 정치인 공격 음모를 꾸민 남성 2명을 체포하면서 미국 경찰은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서는 대선을 앞두고 사건 지휘 본부를 신설해서 국내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거 환경 등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 참새 개체 수가 60%나 줄었습니다. 직접 주택가로 나가 참새를 찾아봤습니다. 1시간 정도 헤매다 전신주에 앉은 참새 몇 마리를 겨우 발견했습니다. 조류 전문가는 지금 일본에는 1,800만 마리 정도 참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년간 무려 6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왜 이처럼 참새가 줄어든 것일까요? 전문가는 그 이유로 일본 주택 환경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와 지붕 사이에 틈이 있어 참새들이 둥지를 틀기 쉬웠지만 지금은 지붕에서 이런 틈이 사라지면서 참새가 둥지를 틀기 어려워 새끼도 덜 낳게 됐다고 합니다. 또 길바닥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이 깔리면서 참새 먹이인 벌레가 사라져 결국 참새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에는 번식기를 맞아 바다로 이동하는 육지 개들을 위해 차들이 길을 양보하느라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는 곳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타이완 최남단의 유명 휴양지 컨띵입니다. 이곳에는 육지에 사는 작은 개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번식기를 맞은 개들이 바다로 가기 위해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건너는데요. 현지 관계당국은 개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到底要等多久？真的是很扰民呢。做个地下涵管不就好了？人跟动物就要共生啊，然后总希望说动物也有繁殖下一代啊，我赞成。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늘자 컨띵 공원관리소 측은 고가건설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할 방안을 찾기 위해 도로공사 측과 해법을 논의 중입니다. 세르비아의 한 여성 건축가가 여성들에게 진흙으로 만든 통기성 좋은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화제입니다. 건축가 드래그나 씨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서 건축 재료를 얻는 겁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건축 분야에서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흙 건축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흙을 이용해 쉽게 집을 만들고 내부를 꾸미는 기술을 전파하는 겁니다. Zemlja kao materijal postaje sve interesantnija. Ona se nekada koristila, ali se danas koristi zato što kao jedan od odgovora na klimatske promjene.
그녀는 친환경적인 천연재료와 흙을 이용한 건축법이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Je uzeo toliko maha u svetu, u Evropi se sve više koristi zemlja kao materijal čak i u urbanim sredinama gde se 그녀는 흙을 이용해 간단히 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특히 여성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낙태 기간 확대를 우려하며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낙태 처벌 조항 등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모임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이 그대로 남게 돼 그 자체로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사유라든지 상담 혹은 숙려기간, 의사 거부권 이러한 이제 허용 기준을 만드는 거는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프랑스는 2015년 숙려기간을 폐지했고 영국은 원하는 경우만 상담을 받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주수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데 불명확한 개념을 형법에 넣는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24주까지 낙태 허용 기간을 심각하게 확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전국의 여성대학 교수 174명도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랑 식객으로 알려진 요리 연구가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음을 다해 만든 음식. 먹는 사람뿐 아니라 만든 이의 가슴도 데웁니다. 방랑 식객으로 알려진 요리 연구가 임지호 씨의 여정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에게 못해드린 따뜻한 밥 한 끼를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맛있나? 자극적인 입맛에 길든 이들에게 음식에 담긴 진짜 의미를 담백하게 전하는 작품입니다. 한때는 천재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이웃과 자주 싸우는 그저 까칠하고 별난 사람이 된 여성. 가족 여행을 준비하다 국제범죄에 휘말리게 되자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여성이 왜 사라졌는지, 왜 창작을 그만뒀는지 하나씩 되짚어가다 보면 결국 여성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비포 선라이즈 등을 연출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동명 원작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기고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And I think Rick in his screenplay has written something that is hilarious in its accuracy, but also it's quite painful and often embarrassing, confronting who you are. 보복운전을 다룬 스릴러물입니다. 경적을 세게 울린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보복운전이 시작되고 끝내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는 절기 한로입니다. 아침 이슬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인 절기지만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미 서리는 내렸는데요.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 덕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연두색으로 보이고 있는 경상도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해안 지방에는 초속 10에서 16m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방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대 6m까지 더욱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부터 일요일인 글피까지는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지금 안개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광주, 목포가 24도, 강릉이 20도, 대구가 23도, 부산 22도로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